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제가 야마잡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질문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질문하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는 글감이 중요하잖아요. 주변에 어떤 걸 가지고 글을 쓸 거냐, 이건데 이걸 기자의 버전을 바꾸면은 뭐가 뉴스가 되냐 이 질문이에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뉴스가 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재밌네.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기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뉴스라는 말에 약간 어원을 좀 들어가 보면은, What's News라고 하죠. 영어로. 이게 별일 없냐는 뜻이에요, 사실. 뭐, 잘 지내냐? 별일 없어. What's News 이러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별일 없냐 왓츠뉴스 뭐 그러면 내가 한 6개월 못 만났다고 하면은 6개월 동안 내가 했던 얘기 다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핵심적인 걸 얘기하죠. 나 사실 새로 취업했다. 내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 아니면은 내 애가 있는데 그 애가 뭐 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좋아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또 다른 친구를 만나서 요새 그 친구, 뭐 A라는 친구 어떻게 지내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의 모든 걸 들은 모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들었던 것 중에서도 핵심, 새로 취직했대. 뭐 아니면, 애가 벌써 걸어 다닌대. 라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뉴스인 거예요, 뉴스. 어떤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뉴스죠. 내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얘기했지만 거기서 상대가 알아야 될 만한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뉴스의 기본적인 요소고, 근데 이걸 신문 지면이나 방송에 쓸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 취직했던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 겁니다. 하나가 공공성이 있어야 돼요. 공공성. 그게 이제 공중에 일부가 공유하게 되는 어떤 공익 대상에 관한 새로운 정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중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어디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별로 뉴스가 안 되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노동부 장관의 딸이 노동부 거나 아니면은 뭐 그 정부 기관에 어떤 인턴으로 누군가 취직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정치인의 아들이 어디 취업을 했는데 뭐 정치인 관련된 부서였다거나 이러면은 뉴스가 되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회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요소고, 또 하나는 특이성이죠. 특이성. 그러니까 오늘날 언론의 핵심은 특이성을 추구하는 게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한 뉴스는 일상적인 경험과 아주 구별되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특이성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공공성, 중요성과 특이성,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뭐 다 이 말 들어보셨을 텐데, 영국의 한 일간지 사장이 한 말이에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다. 그쵸? 왜냐면 개가 사람을 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했으면 뉴스가 아니죠, 당연히. 근데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을 안 하고 사고가 나면 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그 사회적 중요성과 어떤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이성.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높을수록 뉴스 가치와 어떤 글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회적 중요성도 낮고 좀 특이성 낮은 사건들은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같은 데 보면은 법안들이 하루에도 막 어떤 날은 막 수백 개씩 통과되거든요. 근데 그 법안 중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몇 개밖에 없어요, 사실. 뉴스로 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일상적으로 통과되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가치가 낮은 거죠, 뉴스로서. 근데 중요성은 낮지만 뭐 특이성 굉장히 높은 사건. 여긴 뭐 옛날 얘기라서 이렇게 써놨는데 되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인물의 연예인이 뭐 사망했다거나 이런 거는 뭔가 공공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되게 사람들이 흥미를 끄는 특이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인 중요성은 높지만 또 특이성이 낮은 뉴스들도 있어요. 여기 나오는 뭐 국가 예산의 통과라던가 기사로 꼭 나와요. 국가 예산이 올해 예산 얼마 통과됐다. 근데
뭐 크게 뭐 특이하진 않죠. 매년 있는 일이니까. 근데 되게 중요하긴 해요. 사실 우리 삶에. 그 되게 중요하면서 또 그리고 특이한 사건들이 있죠. 이런 사건들이 일반적으로 뉴스가 되고 사람들의 여론을 끌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데요. 최근은 아니고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그 의학 전문 대학원 학생이 자기 이제 그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되게 엄청 사람들이 확 일어났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그가 되게 너무 특이할 정도로 이해가 안 갈 정도, 특이하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뜻이건 다르게 말하면 갈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별 이유도 없이 딱히 그러니까 막 말을 되게 나쁘게 한다 이런 이유로 막 때린 거예요. 그건 되게 열받는 일이죠. 근데 이게 공공성까지는 가지 못한 뉴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사건이 왜 커졌냐면 이게 학교에서 이 사건이 알려졌는데 재판부가 그래서 재판부 판결했는데 그 벌금 1,200만 원 주고 끝낸 거예요. 이 사건을. 왜냐면은 당시에 이 의학 전문 대학원 학생의 뭐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너무 가벼운 처벌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의 공공성이 확 높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폭력을 보는 어떤 되게 관대한 시각 혹은 너무 가벼운 처벌 이런 것까지 사건에 옮겨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사회적인 중요성이 그 높으면서 또 강도도 높아진 그런 사건이 된 거죠. 여러분들 그 예전에 기억하시는데 군대에서 윤일병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건도 전형적으로 사회적 공공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일단은 되게 그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엄청 특이할 정도로 강했고 동시에 사회적 중요성이 높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건을 보고 따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폭행이 일어났다 군대에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고 20살이 넘으면 그리고 군대를 간 자녀를 두게 되거나 뭐 아니면 애인을 두게 되거나 뭐 동생이나 친척을 두게 되니까 이게 사실 전 국민에게 다 중요한 뉴스인 거죠. 사실 공공성이 엄청나게 높은 뉴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해서 굉장히 특이할 정도로 특이한 케이스의 폭행, 군대에서도 여태까지 폭행 사건 중에서 보기 힘든 그런 유였기 때문에 이게 여론이 확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특이하거나 아니면은 중요하거나 이 두 가지가 그냥 땅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 글감을 찾거나 기사거리를 찾을 때 이런 사건들만 찾아서 취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취재했던 거는 뭐였냐면 정보를 들은 거예요. 굉장히 막연한 정보였어요. 누가 마약을 했다더라.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갔다더라. 이게 처음 들었던 정보였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마약 사건 얼마나 벌어질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10,000명이 넘게 잡혀요. 마약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만으로는 그 가치가 없어요. 되게 이 사건 자체 가치가 없고 그냥 흔한 사건인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좀 해보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래? 그럼 걔네들이 누군데? 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약간 부유층의 뭔가 마약 파티 이런 거였던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약간 중요해지죠. 근데 중요하다는 게 사회적인 중요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약간 흥미를 끈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일이 되는 거죠. 그 영화 베테랑 보면은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의 어떤 메시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글을 봤을 때 느끼는 점은 얘네 돈이 많으니까 별걸 다 하네. 이 정도의 분노예요, 사실. 이걸 통해 끌어낼 수 있는
여론의 반응이라고 하는 건.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제 더 취재를 해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누구냐 했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다 알고 보니까. 되게 유명한 정치인의 누구였다. 아니면 되게 유명한 뭐 어디 기업을 하는 재벌의 누구였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근데 형량이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왔다. 법원의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양형이 이렇게 된다. 그 양형 사건보다 좀 낮게 나왔다. 관대하게 처벌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수사나 이런 거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취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그 사건은 사회적인 중요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마약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뭔가 봐줬다. 이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봐줬다. 이런 사건이 되면서 되게 중요한 사건, 훨씬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 팩트라고 하는 게 그냥 주어진 대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취재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사건의 질문은 아까 드렸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질문도 사실 그런 질문이거든요. 제가 항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이 글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꼭 사회적인 공공성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어쨌든 내 얘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내 얘기가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 흥미를 끌 만한 어떤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 글의 가치, 그러니까 이 글의 특이성을 높이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냐, 나의 경험이, 그리고 나의 글이. 그래야 기사도 뉴스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글도 그래야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뭐 그 회사에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기사를 쓰거나 이렇게 해보면은 보통 이제 특이한 흥미를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 있는 뭔가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 뭐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흥미를 쫓다 보면은 그 사건의 어떤 휘발성이 약해지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그 땅콩회항 사건이라고 아시죠, 다들? 근데 이 사건이 되게 흥미로운 사건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해하기 너무 쉬운 사건이에요.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는 중간에 이렇게 빽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전혀 더 공부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흥미로운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나중에는 중요한 사건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 좀 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었다거나 아니면은 좀 그러니까 공공성을 부여한 거예요, 기자들이 그 사건에. 원래는 그냥 어떤 그냥 흥미성의 갑질이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초를 친 거죠. 쉽게 아까 설명드린 초를 쳐서 사실은 예전에 비슷한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과거에. 근데 이런 사건들은 자꾸 왜 일어나는 것이며 이게 사실 일종의 글을 쓰는 완성해가는 과정이거든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뭐 심리학적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고 사회학적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씩 퍼즐을 맞추는 거죠. 굉장히 작은 사건이었지만 이런 일이 왜 반복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면 이런 걸 고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라는 데까지 의미를 기자가 부여를 하면 그 기사와 글의 가치는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그 국제관계학과라는 과를 나왔어요. 근데 그 과가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무슨 뭘 배우는지 모르는 과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뭐지 약간 이런 과. 저도 처음에 이게 뭐 하는 과지 성적 맞춰 갔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제 잘 몰랐는데 이제 그 과에 있으면서 이제 제가 뭘 했냐면 그 무슨 모의유엔 대회 같은 걸 나갔어요. 그래서 모의유엔 대회 같은 걸 나가서 그런 모의유엔 대회는 뭐 하는 데냐면 이제 그 제가 한 나라를 맡아서 그 나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개 정도 사람들이 와요. 팀이 와서. 그래서 저는 그때 탄자니아라는 나라를 맡았었는데 탄자니아가 그 무슨 나라인지 잘 모르는 나라였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여가지고 제가 그걸 맡고 탄자니아에 대해 애정이 생겨서 나중에 그 축구 게임 같은 거 할 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걸로 하고 싶어가지고 항상 찾아보고 이랬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저에게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제 나라의 입장을 대변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걸 관철시키는 그런 게임이죠, 일종의. 그런 게임 같은 거를 한 3박 4일 정도 가둬놓고 해요. 애들을 가둬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거기서 그거를 해보면서 나중에 그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내가 자기소개서 같은 거 써야겠다. 라고 딱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자기소개서에 이 얘기를 쓰는데 그냥 모의유엔에 참가했다. 그래서 이런 걸 했다는 건 그냥 팩트죠, 팩트. 그냥. 그러면 여기에 임팩트를 어떻게 부여할 건가 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나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약자, 그러니까 약소국이죠, 약소국. 약소국의 얘기를 대변해서 결국에는 내 의견을 관철시켰다 라고 초를 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임팩트를 부여하는 거죠. 나의 그냥 사실은 별것도 아닌 경험일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사실은 동시에 굉장히 공공적인 경험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회생활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고 또 그 조정을 해봤고 이미 학교 다니면서 자기 이해관계를 200개 정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싸워서 그래서 결국에는 탄자니아의 입장이 최종 유엔의 보고서에 한 줄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엄청 의미부여를 하는 거죠.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 거는 별거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 그걸 딱 보면은 얘가 의미 있는 행동을 했구나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실은 임팩트고 그런 임팩트와 그게 야만 거죠. 얘는 제 자기소개를 읽어봤을 때 얘는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와 반대하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뭐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의견을 어느 정도 관철할 수 있는 또 양보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훈련을 했던 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도록 되는 거. 물론 그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추론해 보면은 근데 그 과정에서는 계속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때 당시에 요새 이제 스펙을 쌓거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많고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그랬는데 이거를 해서 그러니까 이 경험에서 내가 배운 게 뭔지를 계속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안으로.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 하다못해 내가 친구가 한 200명 생겼다. 이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여기서 무엇을 얻었는가 라는 거를 계속 질문을 해야 그래 그런 얘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냥 뭐 한 줄 이렇게 적겠다고 해서 이제 가게 되면은 나중에 그냥 팩트들만 그래 이렇게 나열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글에 있어서 제가 그 원래는 기자로서 글을 쓰다가 지금은 기자를 안 하고 작가로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또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 글을 읽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수용자, 여기서 주어는 나일 수도 있지만 수용자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기자 할 때는 어차피 기자로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사를 클릭해서 볼 때 눈에 확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때문에 기자에게 중요한, 제가 일했던 기자로서 기자에게 중요한 거는 되게 섹시한 야마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 한눈에 들어오게, 그러니까 문장을 최대한 짧게 쓰고 확 여러 가지 지나가는 중에도 딱 눈에 띄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자로서 글 쓸 때 수용자를 고려했을 때 제가 글 쓰는 방식이었고, 작가로서는 근데 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서 아니면은 서점에 가서 내 책을 보고 책을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딱 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정보와 또 좀 길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걸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쓰는 글은 두 가지 중에 어떤 종류인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소개서다 싶으면은 내가 자기소개서를 이제부터 열심히 읽어봐야겠어 라고 해서 읽는 사람들일까, 아니면은 수없이 많은 어떤 글들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 사람인 건가를 생각해 보면은 처음부터 그냥 핵심과 기사 쓰듯이 야마를 담아서 써야 눈에 이제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쓰는 글은 그런 글이 아니라, 내가 쓰는 글은 뭔가 진중하게 한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들이 읽는 글이다 라고 하면은 좀 길게 써도 되고, 얘기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중에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글쓰기에서는 이렇게 강연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어떤 분들이 오시냐고 작가님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냐, 아니면은 젊은 분들이 오시는 거냐. 강연을 할 때도 제가 여기서 하는 것과 어디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강연을 제가 가끔씩 하는 것과 지방에 있는 학생들 상대로 강연하는 것과 또 무슨 제가 고등학생들 상대로 강연해 본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들 이렇게 강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다 이제 나가거나 아니면은 통제가 안 돼요. 서로 떠들어가지고. 그래서 목소리도 엄청 높여야 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충격을 줘야 되거든요. 집중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는 최대치가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제가 어떤 글을 쓰는 거나 어떤 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수용자를 고려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의 글에 뉴스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글의 주어가 누구고 팩트가 무엇이고 임팩트가 무엇인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글을 누가 읽느냐, 누가 읽는 글을 쓰느냐, 회장님이 보실 글을 쓰냐, 아니면 뭐 내 친구가 보는 글을 쓰냐, 아니면 페이스북에 그냥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우리 상대로 글을 쓰느냐. 이 수용자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좋다. 제가 아까 청년 세대에 대한 프레임에 대해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청년 세대에 대한 뭐 X세대라는 프레임도 있고 또 88만 원 세대라는 프레임도 있어요. 근데 그런 프레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은 글이냐, 좋은 기사냐. 두 가지 프레임에서 어떤 게 좋은 기사냐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합니다. 그 청년들이 그 기사를 읽고 진짜 내 얘기 같다라고 공감하면은, 그러니까 수용자를 고려한 글이 되는 거죠. 그거는 진짜 좋은 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별로 이렇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언론에서 이제 불쌍하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좀 힘든 것 같지라고 하면은 그 수용자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반대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 하고 막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생각해 보면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러면은 수용자가 받아들이기에는 나쁜 글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뉴스 같이 팩트, 임팩트 그리고 뭐 야마든 모든 이야기의 기준은 글을 읽는 사람에게 맞춰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언론 기사나 이런 걸 읽으실 때도 계속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정해진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프레임이 있으면은 이거는 왜 그런 걸까? 왜 그렇다는 거지? 라고 원인과 결과와 조건을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러니까 전형적인 나쁜 글인데 지하철 역사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실제로 기사인데 지하철역을 수리하던 그 학생은 아니고 노동자 근로자죠. 그러니까 오는 소리를 못 들어서 사망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던 중간에 어떤 매체에서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왜 죽었을까 원인을 탐구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뭔가 시설의 미비라던가 아니면 환경의 안 좋음 이런 거를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추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야마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글의 야마는 뭐였냐면 이 수리를 하던 사람이 그 핸드폰인가 통화를 하다가 오는 소리를 못 들어서 거기에 이제 치여서 사망했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일단 사실이 아니었던 기사였는데 근데 이 기사의 틀만 보고도 거짓말인 걸 아셔야 돼요. 사실 추가로 팩트 취재를 안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학생이 소리를 못 듣고 죽었다라고 하는데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본인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소리를 못 들어서 사망했다는 거는. 거기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CCTV를 통해서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그 기사는 질문 한 번만 해보면은 그냥 거짓인 줄 알 수 있는 기사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되게 나쁜 기사였는데 어쨌든 제가 질문의 가치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글에 있어서도 글의 가치를 높이는 데도 질문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수용자가 돼서 글을 읽을 때도 이 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된다. 이 글의 전제는 무엇이냐, 과연 이 조건이 맞는 조건인가. 원인과 결과는 A에서 B로 이어지지만 모든 게 A에서 B로 이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무슨 폐렴으로 사망했다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팩트 같잖아요. 근데 팩트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 모든 폐렴에 걸린 사람이 사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야 돼. 어떤 조건. 근데 많은 글에서는 이 조건이 없어요. 이러한 조건이. 그래서 여러분 그 글을 읽으실 때도 원인과 결과를 항상 따로 놓고 이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무엇이냐. 그리고 글을 쓰실 때도 내가 A라는 현상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B라는 원인을 지정하고 싶은데 A에서 B로 이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거는 근데 그냥 주어진 글감만 가지고는 절대 나오지 않는 것들이고 질문을 던지셔야 되죠. 취재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뭐 다른 글을 찾아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글이 잘 안 써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글을 많이 쓰지만 글이 안 써질 때가 많은데 그때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글을 많이 보지만 남의 글은 많이 보다 보면 자꾸 무의식적으로 베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건 잘 안 하고 여러분들 뭐 책 소개해주는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은 뭐 책을 거기서 이제 신간 검색을 해보면은 책 목차가 쫙 뜨잖아요. 저는 글이 안 써질 때 그렇게 해요, 보통. 목차만 딱 봐요. 왜냐면 한 책의 목차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엄청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모아놓은 야마들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은 카피들이야,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이 안 써질 때마다 이제 그 인터넷에서 책 검색을 해서 책의 목차를 쫙 한번 훑어보고
내용을 상상을 해보죠. 제가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 그리고 목차를 전체로 봤을 때 이 책의 주제와 머릿말이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이 단락에서는 어떤 얘기를 저자가 했을까를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책을 사거나 빌리거나 해서 확인을 해봐서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론 다른 내용이에요. 전혀 제가 생각한 내용이. 하지만 저는 이미 하나의 글을 완성을 한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그것도 역시 질문하는,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네, 제가 이번 강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좀 언론에 대한 관심이 부쩍 좀 높아지면서 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네, 아니 근데 기자님은 왜 기자를 꿈꾸게 되셨는지 그 질문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기자를 생각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가장 중요했는데 보통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이 하려면 뭔가 이렇게 좀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나 좀 어떤 조직에 좀 억압에 있어야 되거나 느끼기에 그러거나 아니면 굉장히 자유롭게 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뭔가 경제적인 생활은 감당이 안 되는 이런 두 가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몸이 힘들기도 하고 정신이 힘들기도 하지만 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다른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다른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이 겪었던 약간 불합리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기삭감인데 거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기자라는 조직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되게 창의성을 요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억압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보통. 그리고 억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물론 그게 회사마다 다르지만 말하려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일반 회사보다는 평균적으로 저는 훨씬 자유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쭉 글을 써왔기 때문에 앞으로 글을 쓰면서 또 뭔가 좀 경제적인데 부담이 안 가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기자가 좀 좋은 직업인 것 같다라고 해서 처음에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네. 원래 글쓰기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네, 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그 선생님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들에게 물론 수업도 하시면서 동시에 제가 토론반을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고등학교가 제가 1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동아리를 다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뭘 만들까 하다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고 막 자연스럽게 그런 게 교육이 되면서 뭔가 토론하고 글 쓰는 동아리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때 처음에 만들게 됐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글쓰기에 관심이 막 많이 생기고 대학에 와서도 계속 그런 일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기자까지 되게 된 거죠. 기자를 아마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기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이건 준비해야 한다 이런 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꼭 이제 기자가 돼서 다른 후배들이나 이제 고등학교든 대학교 후배들을 만나면은 이제 항상 물어보는 그거예요. 기자로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문법에 맞게 글을 써야 된다는 의미도 당연히 있는 거지만 또 하나는 이제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야마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글을 잘 써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 중에 뭐가 중요한 얘기고 또 뭐가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지. 제가 기자를 하다 보니까 저는 글을 쓸 때, 처음에 글을 쓸 때는 글을 분량을 채우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20매짜리 글을 쓰라고 하는데 처음에 분량을 주잖아요. 저는 또 회사가 지면이 있는 회사여서 분량을 맞춰야 됐거든요. 그러면 10매쯤 쓰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아, 이거 지면을 어떻게 채우지?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글을 좀 쓰다 보니까 지우는 게 훨씬 힘들어요. 줄이는 게, 글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마음껏 표현해 다 풀어놓고 그거를 분량에 맞게 줄이는 훈련. 그러니까 핵심만 뽑아내는 훈련. 근데 저는 이거를 기자를 하면서 강제로 했거든요. 한 3년 동안. 처음에는 아, 이거 더 줄일 게 없다. 이거는 완벽히 핵심이다. 난 진짜 하고 싶은 말 다 썼다. 그랬는데 선배가 와서 반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지? 뭘 줄일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죠? 하는데 근데 줄이다 보면 줄여져요. 나중에는 글에 이제 핵심만 남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글을 잘 쓴다고 했을 때 글을 잘 쓰는 거는 이제 글을 길게 쓰는 게 아니라 길게 쓰여진 글을 줄이는 연습. 그게 글쓰기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야 기자로서 되게 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글을 이제 줄여보는 연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한을 두고. 최근에는 책도 쓰기 시작하셨는데 네네. 기자로서의 어떤 그런 글쓰기를 하시다 보니까 책을 쓰실 때는 그럼 조금 더 수월하셨을 것 같아요. 수월한 것도 있죠. 일단은 빨리 써요, 되게. 글을 빨리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기자는 보통 마감 시간이 있거든요. 그 몇 시까지 써라 하겠으니까 그때까지는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뭔가를 창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좀 내 생각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건 되게 유리한 점이고, 또 하나는 그 오탈자를 되게 잘 잡아내게 됐거든요, 기자로서. 그러다 보니까 책을 쓸 때도 제가 편한 게 아니라 그 책을 편집한 편집자분들이 굉장히 편하셨죠. 예, 그런 거는 기자가 책을 쓰는데 되게 편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산뉴스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돼요. 네네.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흔히 이제 자기소개서를 요새는 자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제 소설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소설같이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설은 거짓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있을 법한 이야기를 쓰는 게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등장인물과 등장인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주장이 아니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건을 통해서. 사실 그렇게 글을 써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소설을 한번 써보시는 게 인생에 있어서, 그게 자기소개서일 수도 있고 글일 수도 있지만 진짜 자소설을 쓰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해주신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라 였던 것 같아요. 질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그냥 사소하게 넘기기 쉬운데요. 적재적소에 알맞은 질문을 하다 보면 글쓰기뿐만 아니라 좀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